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인생의 의미란 무엇인가를 고찰한 이 톨스토이 어른의 책입니다. 톨스토이는 정말 인생을 진지하게 살다 가신 것 같아요. 뭐 어디 진지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특히나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지하지 않음이 한 1%도 안 섞인 그런 삶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어요. 자, 사설은 접고 톨스토이의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작가이자 사상가이고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는 아픔을 겪었고 카잔 대학을 3학년 때 중퇴하고 상속받은 영지 야스나야 폴리아나로 기항했다가 카프카스에 가서 입대하고요. 크림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1852년 잡지 동시대인에 발표한 유년 시절로 인기를 얻자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잇따라 내놓았고 야스나야 폴리아나로 돌아와서는 농부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 교육에 힘썼습니다. 1862년 소피아와 결혼한 후 집필한 대작 장편소설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로 커다란 명성을 얻게 되죠. 그런데 그 무렵부터 그 안나 카레니나 이후에 정신적 위기를 겪게 되고요. 소설가로서의 자신을 부정하며 설교가의 길로 들어선 이후 인생과 죽음의 의미를 묻는 참회로 그리고 중편 소설인 이반 일리치의 죽음, 크로이체르 소나타, 또 장편 소설 부활 등을 발표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아내와 갈등을 빚었고요. 1910년에 그러니까 80이 넘은 나이에 가출을 하시고 10월 말에 가출해서 한 달 후 11월 초에 시골 역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그 노년의 가출을 감행하시면서까지 어떤 교훈? 그 삶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기시고 싶으셨던 걸까요? 아마 오늘 그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앞서 소개드린 대로 1886년에 톨스토이의 작품입니다. 스토리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도입부에서는 판사 이반 일리치의 죽음 이후의 상황이 그려집니다. 동료 판사들은 인사이동과 보직 변경으로 온 정신을 쏟고 있고 아내는 연금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친구 표트로 이바노비치는 문상을 하고 나서 카드놀이 모임에 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려 있고요. 어느 누구도 판사였던 나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대해 깊이 애도하거나 하지 않아요. 자, 이 장면 이후로는 이반 일리치의 삶이 연대기적으로 서술됩니다. 그러니까 타임머신 타고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회고하는 거죠.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법률학교를 나와 판사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던 중에 남들 보기에 외모도 집안도 괜찮은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임신한 이후로 불만을 터뜨리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아내와 불화하게 되고요. 급기야 결혼 생활의 환멸을 느끼고는 관직에서의 성공과 명예에만 관심을 쏟게 돼요. 동료와의 승진 경쟁에서 누락되자 이반 일리치는 새로운 보직을 얻기 위해 청탁 여행을 떠나고요. 이때 일이 잘 풀려서 예상 밖의 승진을 하게 됩니다. 예전보다 연봉도 더 많이 받는 직책을 맡게 되고요. 이에 기분이 우쭐해진 그는 이사한 집에서 커튼을 다려고 사다리를 오르다가 그만 떨어져서 낙상을 입게 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통증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죠. 이에 따라 가족을 대하는 그의 태도도 신경질적으로 변해 갔고요. 아내의 권고로 의사를 찾아가지만 의사는 병의 뚜렷한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해주지는 못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이반 일리치는 죽음에 대한 화제를 피하고 거짓을 일삼는 아내와 딸을 미워하는 한편 그의 충실한 하인인 게라심과 아들에게서만 위안을 얻게 돼요. 병이 점점 심해져서 고통이 가중되자 이반 일리치는 죽음이 가까워져 오고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잘못 살아왔다고 깨닫게 되고요. 인생의 마지막 날 죽음에 이르는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던 그는 자기 삶을 모두 부정하고 숨을 거둠으로써 죽음에 대한 공포와 통증에서 비로소 해방됩니다. 제가 이 스토리를 읽다 보니까 톨스토이의 자서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톨스토이의 참회록의 소설 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안나 까레니나를 마무리할 무렵 톨스토이가 정신적 위기를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 위기를 반영한 책이 바로 참회록과 이반 일리치의 죽음입니다. 실제로 참회록도 이반 일리치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작가 자신의 삶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담고 있어요.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주인공은 자기 삶을 철저히 부정합니다. 이반 일리치가 자기의 삶을 부정하고 그럼으로써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톨스토이는 정신적 위기 이후에 평생 거쳐온 예술가로서의 삶을 철저히 부정하고 설교자 내지는 사상가로 더 나아갑니다. 이전에는 꼭 그런 면이 없었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예술가적, 그러니까 작가의 삶과 사상가의 삶이 병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안나 까레니나 이후로는 예술가, 작가로서의 삶은 죽여버립니다. 그 삶은 포기하고요. 오로지 사상가의 삶으로서만 존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문학작품은 좀 드물게 썼어요. 이반 일리치의 죽음만 하더라도 안나 까레니나가 발표된 이후로 8년 만에 나왔으니까 톨스토이가 소설 창작의 초기 중기만큼
그 관심과 열의가 꼭 같지 않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후기 톨스토이는 예술 전반에 대해 철저히 부정하는 태도로 나아가기 때문에 전쟁과 평화라든가 안나 까레니나라는 걸작 소설의 작가라는 그 타이틀이 그에게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당시 러시아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농민들이 대부분 문맹이었어요. 19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전체 국민의 95%가 문맹인이었으니까 단 5%의 독자, 고급 독자에게 읽혔던 것이 당시의 러시아 문학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전쟁과 평화라든가 안나 까레니나 같은 방대한 분량의 소설이 농민 대중에게는 읽히기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된 거고요. 톨스토이는 소수를 위한 문학이라는 점에 일단 그 작가로서의 삶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후기 톨스토이의 작품들은 분량이 대체로 짧아요. 이반 일리치의 죽음도 중편 정도의 분량인데 또 크로이체르 소나타 또한 이 정도 분량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것으로 치자면 또 이 길이와는 또 전혀 무관한 일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톨스토이라는 사람도 나이를 들면서 성장해 갔고, 그리고 삶에 대한 자세, 관점도 달라지고, 그것이 그의 작품 활동에도 고스란히 투영되었다는 거죠. 톨스토이의 작품과 그리고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앞서 참회록이라는 톨스토이의 작품을 언급드렸었어요. 참회록에서 톨스토이는 인생의 의미와 진리에 대해 탐구합니다. 어릴 때부터 강박적이라 할 정도로 인생의 의미와 진리에 대한 질문이 톨스토이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데, 그의 작품 참회록에서도 그 질문과 대면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낳은 계기이기도 한 인간이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필멸성에 대한 자각, 메멘토 모리죠. 죽음을 기억하라. 그 필멸성에 대한 자각, 죽음에 대한 공포가 톨스토이에게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를 쓴 직후인 40살 때 죽음에 대한 강박적 공포를 경험하게 되어 좀 이른 것 같죠? 우리들에 비하면 작가라 그런지 삶에 대한 성찰, 인문학적 고찰 그런 면이 이렇게 40대에 벌써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강박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기를 낳은 것 같습니다. 그 공포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황장애와 비슷한 증상을 경험해요. 참회록에는 동양의 우화라고 소개되는 그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불교 경전에 나오는 우화입니다. 들어보세요.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맹수에게 쫓기게 되어 막 도망치다가 우물에 발을 헛디뎌서 빠지게 됩니다.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림으로써 간신히 목숨은 건져요. 그런데 우물 바깥에는 맹수가 으르렁거리고 있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용이 입을 쩍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어떻게 운 좋게 목숨은 건졌다고 해도 활로가 없는 거죠.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가도 죽고 매달려 있다가 힘 빠져도 죽고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딱 이런 상태를 톨스토이는 인생이라고, 우리들 인생이 딱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압축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 우화에 나오는 사람보다 단지 매달려 있는 시간이 조금 긴 것일 뿐 우리들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평균 수명으로 하면 요즘은 한 80년이 아니라 한 100년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톨스토이가 인생을 얼마나 슬프게 바라보았나, 그의 생각이 그의 작품들에 고스란히 녹아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이런 톨스토이에 대한 내용을 읽고 접할 때마다 참 언행일치가 된 삶을 산 작가셨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사실 도스토옙스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작품에 진실성이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작품을 오래도록 사랑하고 또 읽고 고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명품이고 명작이 불후의 명작인 거고요. 그런데 집도 부유했고 그리고 자아 실현도 충분히 이루었던, 그것도 아주 젊은 시절부터 자아 실현을 이루어낸 작가로서의 유명한 삶을 구현해낸,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과 혼인해서 재산은 늘어가고 자식들도 여럿 낳아서 성장시키고 영주로서, 한 지방의 영주로서 좋은 일도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그런 일들도 많이 하셨죠. 사회개혁 같은 것을 책으로 부르짖은 게 아니라 자기 일상에서, 자기 삶에서 실천을 하신 거죠. 농노들에게 땅을 나누어 준다던가, 그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거의 이루면서 산 이런 대작가 톨스토이에게 인생이, 그런 사람에게도 인생이 이렇게 비관적으로 여겨질 수 있나, 어떻게 보면 삶이 공평하다 싶기도 하고 그래요. 늘 내가 삶을 잘 살아내고 있나,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바람직한가, 후회하지 않겠는가, 그런 질문을 아주 집요하게 피곤할 정도로 자신에게 되묻고 그래서 나온 결론을 또 실행하고, 그런 말 그대로 인문학적인 자기 성찰적인 그런 삶을 마치 그의 예술작품처럼 그의 인생을 그렇게 일궈내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필멸성이 톨스토이의 핵심 문제의식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참회록 속의 우화에서는 나그네가 그런 순간에조차도 이 나뭇가지에 걸린 벌집 있잖아요. 그 벌통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핥아 먹으면서 잠시 자기 상황 자체를 망각해요. 멋있는 장면인데 죽음을 잠시 잊어버리는 셈이죠. 톨스토이는 이 죽음이라는 무서운 명제를 잠시 잊게 해주는 것이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떨어지는 꿀, 이 받아먹는 꿀이 바로 기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기만이 죽음을 직시하지 못하게 방해하게 한다는 거죠. 이 기만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인생에 대해서 어떤 착시 현상 아니면 그런 적극적인 성찰을 행하지 못하게끔 자꾸 유혹해버리는 그런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대목에서 사실 반론이 들더군요. 톨스토이가 이 우화를 잘못 해석했구나, 절반만 해석했구나, 읽었는데 반만 읽었구나, 아니면 어떻게 톨스토이의 DNA나 인생관 자체가 그 우화를 이해하는 법, 방법, 시야 자체를 제한하고 옥죄고 있구나, 그걸 벗어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맞아요. 우리 인생은 대단히 고통스럽고 고난의 원죄를 가진 이들로서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뇌로 꽉 찬 삶이고, 끝도 없이 이어지는 불행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나를 위협하죠. 눈을 잠시 감고 있을 수 없어요. 어디서 뭐가 들어와서 나를 또 공궁에 처하게 할지, 내 것을 다 가져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삶을 인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면목인데, 우리들은 삶에서 주어지는 그런 꿀 같은 것, 예를 들면 사랑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본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돈, 명예, 기타 자기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그 어떤 것에서 나오는 만족감, 그 떨어지는 꿀맛 같은 그 인생의 재미들이 저마다 조금씩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을 붙잡고 그런 것에 빠져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을 그 우화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소크라테스가, 톨스토이가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싶었던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그런 내용이 우화에 담겨져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엔 그렇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교 경전들을, 불교에 대해서 조금 이나마 공부를 좀 하고 나서 보니까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됐어요. 불교는 이제 불교에서도 다양한 경전이 있고 다양한 해석이 있고, 그리고 각각의 이 레벨에 맞는 그런 이해가 있을 수 있어요. 깨달음에도 단계가 있다고 표현하더군요. 그런데 요즘에 저는 그래서 간신히 목숨만 건져 있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 밖에는 맹수, 그리고 아래는 용이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인생인데, 그게 인생이더라도 거기서 나 어떡하나
삶을 포기해버릴까 하고 뛰어내리거나 뛰쳐나가거나 하지 않고, 그리고 나 어떡하나 하고 그 대롱대롱 매달려서 밥도 못 먹고 울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택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그 나의 존엄성을, 나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는가,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게 그 우화 불교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인생의 지혜라는, 깨달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불교에서는 한 명 한 명을 굉장히 존중해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 하나하나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내재하고 있는 귀한 존재들로 인정하고요. 그렇게 스스로 깨인 자,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살아내야 할까요? 적극적 인정이라고 할까요? 그래. 그게 내 모습,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이해가 바로 그런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아프겠죠. 내가 왜 일찍 몰랐을까 아프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 또 한 단계 성장하고, 상황이 그렇다면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존재로,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강한 긍정을 통해 앞으로의 이 살아가야 할 점을 또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그런 존엄한 자들의, 스스로 존엄한 자들의 행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그네는 꿀을 빨아먹어요. 그 꿀을 빨아먹는 게 꿀단지 속에 빠져있는 게 아니라 꿀을 빨아먹는 그런 행위를 통해 여유를 찾고, 또 용과 그리고 맹수에게 어떤 페인트 모션이라고 할까요? 그들에게 틈을 주는 거죠. 틈을 만들어 주고, 그들이 만약에 틈을 보이게 된다면 그 틈을 타서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을 찾는다든지,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스토리가 상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대작가 톨스토이님은 정말 실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우셨는가 봐요. 그래서 그 인생이라는 고난의 바다, 고통의 바다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 바다에서 그 바다에 빠져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허우적거리면서 그 상황에서 깨달으신 그런 부정적인 인생에 대한 회고, 그것을 작품으로 담아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이었다고 하면 저는 감히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위대한 이 인류의 지성이신
톨스토이에 대해 이렇게 막말을 할 수도 없었겠죠.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고요. 어찌하겠습니까? 제 마음도 제 인생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톨스토이의 인생에 대해서 논하겠습니까? 그저 그의 작품을 보고 그의 삶에 대한 궤적을 살펴보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든다 하는 제 사견이에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톨스토이의 다른 작품 참회록의 소설 버전이고요. 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사망학 혹은 죽음학의 관점, 그런 학문이 있나 봐요. 그런 사망학, 죽음학의 관점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작품이라고 해요. 호스피스 교육 교재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기암 환자처럼 죽음을 바로 앞둔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환자들의 감정과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기 때문이에요.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낙상의 후유증이 점점 커져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5가지 단계를 거쳐가요. 첫 번째 단계는 부정과 고립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분노입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해?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타협의 단계입니다. 조금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하고 거래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 단계가 지나면 네 번째 단계로 우울증의 상태를 보이는 단계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 마지막으로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죠. 임종 직전의 마지막 단계, 가령 고해성사를 한다던가 자기 신변을 정리하는 등 사후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인 거죠. 그리고 주인공 이반 일리치의 경우에는 그 수용의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인 수용의 단계에서 자기 과거의 삶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통해 죽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집해왔죠. 그런 징후가 분명한데도 계속 부정해 오다가 마지막으로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 정말 임종이 눈앞에 둔 그런 상황에서 자기 과거의 삶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상황을 맞죠. 그래, 모든 것이 잘못되었었다 하고 인정하는 순간을 맞은 겁니다. 죽음 직전의 짧은 순간에 지금껏 살아온 한평생을 다 부정하고, 그러고 나니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은 몇 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짧은 시간만이 임종까지 그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을 통해 그는 통증에서 해방되고요,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런 완전한 부정, 내 삶에 대한 완전한 부정을 작가 톨스토이도 동일하게 인생에서 보여주고 있죠.
예술가로서의 삶을 인생 후반부에는 포기하고 걷지 않았어요. 그 길을. 소설 젊은 시절, 중장년 시절과 같은 그런 소설 대작품들을 만들지 않았고요. 사상가로서의 길을 갔죠. 중장년기에 그 예술가로서의 자기 삶에 대한 부정이 있었던 겁니다. 아, 이것이 아니다. 이 길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가정에서도 내가 일군 이 가정 생활, 이거 나의 미스테이크였구나. 내가 이것을 잘 살아내질 못했구나. 이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고요. 그러고 우리에게 회심이라고 알려져 있는 80세가 넘어서 가출을 하신 겁니다. 청소년기에 방황 때 하는 그 가출이 아니고 인생을 다 깨닫고 회고하고 성찰한 자로서의 가출이니까 가출보다는 출가의 의미였다고 할까요? 그러신 거예요. 무려 80세에 그 추운 러시아 땅에서요. 순례자의 길을 나서신 거죠. 비록 그 이후로 한 1개월여밖에 그 순례 생활을 하시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시지만 어쨌든 그렇게 본인이 생각한 것을 생각으로 끝낸 게 아니라 정말 삶으로 증거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한 대로 실행을 하셨습니다. 다 각자의 방식은 다를 거예요. 다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생에 대한 적극적 질문을 통해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으로 정확하다고 반드시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끊임없이 내 삶에 나의 길에 질문을 던지고 또 어떤 그 당시에 내가 구할 수 있는, 내가 내릴 수 있는 어떤 답을 찾게, 답을 만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를 알게 되고 그 안 것을 소화해 가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고통과 성장을 겪게 되고, 그래서 그 일이, 그 질문을 던지기 전과 후에 나는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수많은 질문들, 성찰들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성숙해져, 성장해져 가는 거죠. 그 과정을 똑같이 위대한 작가인 톨스토이도 똑같이 예외 없이 거쳐가셨구나. 그리고 그는 그런 길을 택하셔서 가셨고 그런 질문을 던지셨구나. 그리고 아마도 그 질문에 어떤 답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셨겠구나 하는 점에 저는 주목이 되어 우리 인생도 꼭 같다고 봅니다. 나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어떤 질문을 던져왔는가? 내 인생에는 어떤 중요한 질문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나의 행로를 이렇게 바꾸고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있구나. 또 다른 나로 다음번의 나로 이렇게 넘어가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이런 소설들
그리고 이 소설을 또 삶으로 구현하신 이런 작가들, 또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그런 나의 지인들, 친구들, 그것들도 다 하나의, 그들의 인생들도 하나의 다 작품일 겁니다. 내 인생이 그렇듯이 그런 것에서 또 어떤 교훈을 얻어가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우리 각자 인생에서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한 파도를 넘어가고 또 한 파도를 넘어가고, 뭐 파도가 끊임없이 오는 게 인생인 것 같고요. 자, 지금 여러분은 어떤 파도를 타고 있으신지 연휴 기간이니까 잠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파도에서 어떤 종착지에 이르고 싶은지,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런 것들도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미셸이었습니다.